오늘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뭐 신용시장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사무실에서 여의도가 제 사무실인데 여기 오면서 보니까 색강역 옆에 나무에 그 이파리도 파릇파릇하게 오르고 또 개나리도 피고 뭐 벚꽃도 이제 꽃망울을 낼 것 같은데 그 시장은 사실은 아직도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담에 더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도 불안의 징후를 보이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또 유럽의 경우에도 이제 뭐 크레딧 스위스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여기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전 크레딧 스위스의 이벤트를 조금 더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체력도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행하는 자본증권 자체의 소각이라는 이슈가 그 다양한 투자기관들의 파급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에서는 전체적인 신용채권 시장을 2020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 이벤트들을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연말쯤 뭐 안정이 되거나 하락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연준이 아직도 꿋꿋하게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뭐 실리콘밸리나 다양한 금융 불안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결정의 기저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아직 꺾이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아직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귀추이. 근데 시장을 또 들여다보면 거꾸로 장기금리는 지금 뭐 굉장히 스테이블한 모습들, 하향 모습들을 보여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의미는 사실은 뭐 장기금리는 흔히들 경기를 바라보는 하나의 바로메타로 되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레버런드 사태 이후에 이제 오늘도 뭐 한 섹션을 지금 이혁준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의 그 부침에 따르는 부동산 금융 부분의 불안정성 이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2015년 뭐 또 그 이전에도 이런 부동산 시장이 특히 개발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불안정성 자체가 단순히 건설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뭐 또 다양한 어떤 그 연쇄적인 금융 부분의 부실 또는 불안정성으로 확대된 케이스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위험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조달 코스트가 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 등등의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상승 자체가 바로 이제는 올해쯤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또는 기업의 조달 코스트라는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 펀더멘탈 부분은 뭐 사실은 제가 2020년부터 여기 참석을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상황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 아직 결산들이 다 안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 기조연설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일단 거시경제권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면 뭐 아까도 사회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경기의 외부 환경들이 악화된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도 이제 뉴스에서 그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고 또 대만의 총통이 남미를 가는데 미국을 들리네 마네 등등의 이슈들로 미중의 그 사태는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무역 갈등 자체는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과거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들을 사용해서 마구 풀린 자금이 이제 금리를 시작으로 다시 또 긴축으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3중고 혹은 4중고의 이런 여건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과거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이름 붙여지는 몇몇 사건들을 한번 반추를 해보면, 예를 들어 1985년에 SNL 사태라는 것이 미국에 터졌죠. 그때는 우리로 얘기하면 저축은행들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아시아 금융위기, 90년대 후반, 그리고 리만 사태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러한 그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의 과정들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금리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자산 가치가 버블화 현상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한 자산들의 익스포저들을 늘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버블이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버블들을 꺼트리기 위한 정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정책들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올리고 또 시장 금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해서 같이 올라가고, 이러는 과정에 기존의 자산 가치는 항상 디스카운트는 금리로 하죠. 수익률로. 그러니까 이런 기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그동안 그 버블로 생겼던 자산이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NL 사태 때는 그렇게 해서 자산을 급격하게 늘린, 장기 자산을 늘린 SNL이 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대부채들을 많이 졌던 아시아 국가들이 이 부분에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리만 사태 때는 이러한 특히 이제 유동화라는 것들의 법대기를 가지고 활용했던 다양한 IB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걸 가만히 지금 상황으로 들여다보면 느낌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로 저리에 풀었던 자금들을 금리를 올리고 이 자금들을 스퀴즈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리콘밸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 나온 책 중에 월드뱅크에서 나온 그 부채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이브스 오브 뎁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늘었던 부채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가 늘었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안을 세그먼트로 들여다보면 기업 부문의 부채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 딱 두 개의 부문에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그래서 예전에 발행했던 국채의 거의 더블 이상들을 발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당 부분의 아시아 부분의 부채가 늘었는데 그거는 다 중국 몫이었습니다. 중국은 기업 부문의 부채가 늘었고 부동산 금융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다행인 것은 어찌됐든 기업 부분의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의 현황들이 잘 수습이 돼서 큰 위기로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전망들도 존재하지만 이미 크레딧 스위스나 또는 실리콘밸리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의 삐걱거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고 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또 하나의 바로메타가 바로 이 신용채권 시장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많은 보도가 작년에 회사채 시장의 규모가 줄었다. 근데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만 회사채 시장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증권사도 있고 또 회사채 시장 안에 뭐 그렇고 은행이 발행하거나 뭐 기타 금융기관 여전히 발행하는 거는 또 금융채라는 이름을 씌우고 있고 또 하나의 크레딧물인 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공사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합쳐서 사실은 회사채라는 것들을 가지고 금융 섹터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신용채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다 뭉뚱그려 봤습니다. 작년에 발행이 늘었죠. 근데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은 줄었습니다. 발행 규모 확실히 줄었고 그 대신에 누가 많이 늘었느냐 하면 공사채가 많이 늘었어요. 한전이 제일 많이 발행을 했죠. 작년에 한전은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그런 효과들을 보였죠. 또 금융채도 은행 발행이 늘면서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수신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는 이제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죠.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들여다보면 특히 무보증 회사채의 규모는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5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5년 전으로. 그동안 뭐 크레딧 이벤트가 없었고 저금리 기조하에서 특히 우량한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많이 땡겼습니다. 땡겼는데, 근데 2022년에는 다양한 이유로 줄었죠. 사실은 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뭐 최근 데이터들이 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늦지는 않았는데 올해 1, 2월은 또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거는 이제 예비적 수요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시장에서 금리가 조금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1, 2월 달에 많이 형성되면서 수급이 서로 같이 맞아떨어져서 늘었죠. 근데 이제 3월부터 또 다시 이제 냉각이 보이고 있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 관련 사채의 경우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주식 시장도 안 좋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주식 관련 사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우려들로 인해서 규제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재밌는 사실은 전환사채 시스템 중에 하나가 리픽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 비율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오르면 또 안 바꿔줘요.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들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콜옵션이 붙어 있는 전환사채 등등을 통해서 경영권들을 좀 이상하게 악용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그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은 급격히 줄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신용경색 조짐이 보임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CBO라든지 또는 작년에 여전히 PF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PF의 기초가 되는 소위 AB 본드, 아셋 백드 본드 같은 경우는 발행이 늘어서 그래서 전체 유형으로 보면 무보증 회사채는 줄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대폭 줄고 그리고 사모사채 형태로 발행되는 소위 옵션부 사채는 늘고 하는 이런 분명한 서로 다른 유형들의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시장은 단기 조달증권 시장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위기 사태를 들여다보면 항상 어디서부터 뚝이 무너지느냐 하면 바로 단기 금융시장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큰 위기로 번지진 않았지만 과거에 보면 코로나 직후에 증권사들이 어려움이 있대더라. 이런 때에 사실은 증권사들이 발행한 CP 시장이 경색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때도 역시 위기를 증폭시킨 요인들은 AB, CP 혹은 AB 숏텀 본드와 같은 이런 단기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형상으로 보면 단기 조달이지만 모든 이런 단기 조달 증권들을 발행하는 발행 주체들은 이것들이 롤오버되는 상품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적 중단기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시장이 경색되면 여기에서 이제 소위 차환이 삐걱거리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단기 증권 시장이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발행이 엄청 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는 일반 단기 사채들, 즉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PF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기업이나 공사 등이 발행한 단기 사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었고는 주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한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CP 발행을 거의 안 했던 한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단기 금융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사 잔액으로 들여다보면 근데 이제 이런 단기 증권은 보통 3개월짜리 이내로 발행을 하죠. 물론 이게 어떤 신용카드 회사는 10년짜리 CP를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로 등장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제 3개월짜리 발행을 하고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발행액으로 계산을 하면 이 왜곡이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잔액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데, 이 잔액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장기 시장, 장기 금리의 불확실성 등을 단기 조달로 이어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이게 크게 주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한 불안정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크게 늘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작년에 발행된 대부분의 채권들은, 회사채는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가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대부분 우량 채권들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AAA의 포션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A 등급은 제가 보기엔 투자가 가능한 등급인데, 어찌됐든 시장이 경색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특히 이제 AAA급의 우량한 기업들은 별 문제 없이 차환도 되고 자금을 조달했지만 A등급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바라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것들이죠. 그래서 수혜측 결과를 들여다보면 AAA급은 외래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즉 모든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 높은 기업들의 채권은 선호하는 데 반해서 AA급이나 싱글 A급의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여기에 건설업종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PF의 영향을 받은 여전사라든지 하는 이런 기관들이 되게 AA 혹은 싱글 A급쯤에 걸쳐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또 하나 움직이는 게 뭐냐면 채권의 만기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연기금이나 뭐 이런 리스크 여기저기 위원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그런 위원들이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게 뭐냐면 투자한 채권의 듀레이션을 줄이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변동에 덜 익스포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소위 수요자들의 그 채권 투자자들의 수요와 그 다음에 발행자들이 앞으로의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멈출 것이냐 하는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만기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들의 만기가 짧아졌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공사채 만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거는 뭐 한전이 시장 수요에 뭐 따라서 발행을 크게 늘렸고, 근데 이제 장기채는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단기 조달로 만기 구조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으로 신용채권의 전반적인 만기가 줄었는데 특히 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많이 줄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실은 트리플 A급의 만기가 급격하게 준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작년의 크레딧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한 것이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 조달은 단기화되고 우량 기업만이 회사채를 통한 조달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몇 번의 이제 소위 크레딧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특히 단기 시장의 변동성들이 급격하게 커졌다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올 1, 2월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전반적인 금리는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또 어느 정도 금리가 정책 금리가 상단을 치고 연말쯤은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1, 2월에는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그려보면 아직 그런 징후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럽 쪽은 아직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부분에 계속 불안정성이 있고 물론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코로나 이후에 망가진 뭐 유통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제 빅 스텝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뭐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냐 하는 페드의 온 관심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와 페드의 오피니언은 계속 충돌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는 지금도 계속 시장에 경고성 발언을 날리고 있어요.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안 잡혔다. 그리고 금리를 좀 더 올려도 미국 경제는 건실하다. 그래서 지만 살려고 이제 걔들은 갈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하는 것들이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 한미 금리 역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도 미국 금리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쫓아가야 될 필요성들은 좀 존재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한미 금리가 역전돼서 1년 정도 지속된 경우들이 몇 번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대규모 자금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차가 존재하면 이 금리차는 그대로 환율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우리도 한때는 굉장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펀더멘탈이 괜찮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말만 해도 사실 뭐 제가 그 작년
작년에는 이제 뭐 안식년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조금 이것저것 다른 연구를 하다가 들어오자마자 뭐 포럼 같은 데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뭐가 제일 불안해 보이느냐 하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서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뭔 얘기를 하냐면 환율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금리도 중요하고 한미금리 역전도 중요하고 뭐 자금 흐름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의 영향은 환율로 결국 종결이 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율을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미국은 지금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이 돼 있고 이게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들의 시장의 전망은 높진 않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런 압력이 결국은 페드의 금리 인상들을 어느 정도 지체시킬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기대, 즉 페드의 기대는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보겠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세게 나타내고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뭐 사실은 금융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달려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또 거꾸로 지금 금융이 불안하다 보니까 페드가 금리를 낮추는 이 시기가 외래 시장의 다양한 불안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도 든다는 것이죠. 미국 과거에 테이퍼링을 포함해서 정책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이게 시장 금리를 자극하는 이런 현상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2014년에도 있었고 이때는 사실은 한미 금리 차가 크게 벌어져서 그 금리 차들 때문에 우리도 상당한 곤혹을 치렀고 엔화가 약세가 되고 뭐 이런 시기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들여다 보면 약세인 시기가 짧게 지나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우리 펀더멘탈이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좀 소위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지금 이제 경상수지가 지금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둔화 자체가 우리의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 유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결국 삼중고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가 금리가 역전된 경우들이 좀 존재를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핵심은 바로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달려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대 최고로 지금 벌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벌어졌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준금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그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단기의 스프레드는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과 장단기 스프레드는 뭐를 시사하느냐 하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중요한 임플리케이션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들이 지속되면 경제가 굉장히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우려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게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에 발행된 채권들, 무보증 채권들을 다 놓고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 스팟 레이스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등급 상관없이 다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바로 뭔 얘기를 하냐면 기업들이 이제 작년부터 자금 조달 코스트가 크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조달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또 기존에 발행한 채권들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산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 결산 실적들에서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상당 부분의 한계 기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업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러한 소위 이 조달 코스트의 상승 자체가 기업의 재무 성과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높다 하는 측면이 존재하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또 한편 뒤집어 보면 뭐 생산성 좋은 기업들은 과거 10%대에서도 잘 견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금리의 단맛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너무 향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직격탄이 될 가능성들은 일부 기업, 한계 기업들은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연초에는 약간 또 기대감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당분간 요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들이 시장 상황을 적합하게 잘 판단하고 조달 전략들을 짜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금리가 올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수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응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조달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단기 조달 금리에 뭐 작년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레고랜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이 크레딧 아닙니까? 크레딧이라는 거는 또 다른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신뢰인데 이 신뢰를 저버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급격한 불안 심리를 보일 수 있고 그런 불안 심리에 극대화되는 시장이 바로 이 단기 금융 시장이다. 그래서 과거의 금융 위기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 사건들의 소위 트리거가 어디였느냐 하면 단기 금융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이 단기 시장의 아웃스탠딩과 금리 추이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이상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려는 그런 각국의 중앙은행의 이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유럽이나 또는 뭐 미국도 결국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사실은 금리 인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정책 금리입니다. 근데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기대들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좁아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의 바로미터가 되는 시장이 단기 금융 시장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 또 발표 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PF는 또 뒤에서 우리가 역준 본부장께서 발표를 하실 테니까 사실은 이제 뭐 증권사들의 PF 익스포저가 너무 크다라는 것들에 대한 경고성은 금감원에서 2019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증권회사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개발과 관련되는 금융의 이 흐름을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소위 시공과 시행이 붙어 있었죠. 이러면서 그 미분양이 나고 이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그때 망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공과 시행을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이 분리된 시공과 시행이 다시 붙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PF 유동화였죠. 그래서 PF 유동화에 건설사들이 익스포즈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이전까지는 상당 부분의 익스포저들을 은행 등이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PF들이 부실화됨에 따라서 은행들은 이 시장을 떠났죠. 근데 이 시장을 떠난 시장을 대체해준 선수들이 누구냐 하면 증권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에 증권사의 자본을 확대시키고 각 증권사들의 업무 영역을 보증 업무까지를 포함해서 확대시켜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PF들의 위험들을 증권
저축은행 떠안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2015년에도 한번 문제가 생겼지만 최근에 이제 PF와 관련돼서 특히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개발금융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 ABCP의 잔액들이 PF ABCP 잔액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 수 있는 주된 요인은 상당 부분의 소위 대형 건설사들이 소위 주택 건설 부분에 뛰어들면서 소위 서로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증권사들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증권사 IB라고 하시는 분의 80%가 무슨 일을 하냐면 부동산 관련 일을 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CP 잔액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느는 것과 급격하게 주는 것이 바로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완만한 성장 이게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인데 어찌됐든 뭐 규제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늘었고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F에 대한 증권사 익스포저들도 2021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줄고 있지 않지만 정체를 보이고 있고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늘었고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위기가 전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의 가장 키는 뭐 미분양이겠죠. 뭐니 해도 건설 관련되는 그러니까 개발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펀더멘탈 자체는 금리 상승에 아직까지 영향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아직 안 나와서. 근데 아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조달 코스트는 정확하게 신규 발행물의 2배가 올랐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들은 상당 부분 나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평가사들이 뭐 아웃룩 정도만 조정을 했지 뭐 그 신용 등급을 강등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재무제표 모양이 그런 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상당 부분의 상하형 배열을 들여다보면 많은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김경무 시장이 와서 발표를 하실 텐데 특히 특정한 산업 부분별로의 영향은 바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금리 오르고 기업들 성장성 떨어지고 수익성 악화되고 이런 과정에 크레딧 시장이 조금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사실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타이밍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규제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을 잘 만들고 금융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뚝이 잘못 무너지면 이게 다른 부분으로 급격하게 파복을 미치면 훨씬 더 코스트가 많이 들 이런 우려들이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면서 참 꽃도 보고 모처럼 좋았는데 근데 뭐 고사성어 중에 춘래 불래춘이라는 표현처럼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드리게 돼서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